이번 달도 못 버티겠습니다. 작년 한 해 가게 문을 닫은 사장님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995년에 통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같은 골목, 같은 업종인데 어떤 가게는 줄을 서고 어떤 가게는 셔터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가장 빨리 무너지고 있는 업종 10가지를 1번부터 짚어드리고 그 안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가게들이 도대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마지막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동네 골목을 한 바퀴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게 10곳 중 한 곳은 불이 꺼져 있습니다. 유리문에는 임대문의 전단이 10장 가까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어떤 문에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손글씨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이 풍경이 2024년 한 해 전국에서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 8,282명, 100만 8,282명을 기록했습니다. 1995년에 이 통계를 처음 집계한 이후로 한 해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긴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30년 통계가 깨진 겁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더 무거운 건 폐업의 이유입니다. 폐업 사유 중 사업 부진이 50%를 넘었습니다. 약 50만 6천여 명, 50만 6천여 명이 은퇴도 아니고 업종 전환도 아니고 말 그대로 버티다가 무너졌습니다. 한 50대 사장님의 육성입니다. 이번 달도 못 버티겠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폐업은 상당 부분 은퇴와 전업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더는 못 버텨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을 닫으면서 빚까지 남긴 사업장이 49만 곳에 이릅니다. 한 가게당 평균 남긴 대출이 6,300만 원, 6,300만 원입니다. 가게 문은 닫혔지만 그 문 뒤의 빚은 주인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분의 말이 이 감각을 정확히 짚습니다. 가게는 닫았는데 빚은 안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폐업 100만이라는 숫자는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던 그 골목의 간판입니다. 5년 전 같은 골목엔 서 있던 간판이 지금은 10개 중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명이 모든 업종에 똑같이 퍼진 게 아닙니다. 유독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지금 가장 빨리 무너지는 업종을 하나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0위부터 한 칸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1년 사이 사업자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같은 업종이 5년 전과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0위입니다. 10위는 구내식당입니다. 1년 사이 사업자 수가 4.6% 줄었습니다. 공장지대의 점심시간, 5년 전 같은 자리에 웨이팅 줄이 있었다면 지금은 같은 시간에 자리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숫자로 먼저 보겠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1%입니다. 공장 10곳 중 3곳이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 동안 공장 3만 곳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약 90개 공장이 간판을 내린 셈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그 공장에 바발대던 구내식당 손님도 같이 사라집니다. 한 구내식당 운영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5년 전엔 1200인분을 맞췄는데 지금은 800인분도 다 못 나갑니다. 단가는 공장에서 정해주고 재료비만 올라가는데 정작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구조 원인은 한 줄입니다. 제조업이 가동률 71%로 쪼그라들면 그 아래 붙어 있던 구내식당 수요도 같은 비율로 빠집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이 먼저 멈춘 다음 식판이 비어가는 순서입니다. 다음 구위로 가겠습니다. 구위는 분식점입니다. 1년 사이 5.1% 줄었습니다. 5년 전엔 점심시간에 줄이 섰던 동네 분식집이 지금은 같은 시간에 손님 2명입니다. 분식점은 객단가 5,000원짜리 시장입니다. 한 그릇을 팔아서 남기는 돈이 원래부터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밀가루, 고추장, 식용유, 달걀 같은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대비 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식업 전체 영업이익률이 2020년에는 12.1%였습니다. 하루 100만 원을 팔면 주인 손에 12만 원이 남던 시절입니다. 2024년에는 8.7%로 내려왔습니다. 같은 100만 원을 팔아도 이제 8만 7천 원만 남습니다.
5년 만에 3.4%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분식점 한 사장님의 말입니다. 김밥 한 줄에 500원을 더 받자니 손님이 안 오고 안 받자니 재료값이 안 맞습니다. 단가는 못 올리는데 재료값은 먼저 오르는 중간에 낀 구조입니다. 구조 원인 한 줄입니다. 객단가 5,000원 시장에서는 원가 10% 상승이 곧 이익 100% 소멸로 이어집니다. 분식점이 무너지는 건 손님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손님 한 명당 남길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어져서입니다. 다음, 파리입니다. 파리는 백반, 한식, 중식, 양식 같은 일반 음식점을 묶은 기타 음식점입니다. 1년에 5.2% 줄었습니다. 이 업종의 문제는 매출 그래프는 올라가는데 통장은 마이너스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이유는 배달입니다. 배달의 명목 수수료가 2%에서 7.8%입니다. 여기에 광고비와 배달비가 붙습니다. 1,900원에서 3,400원짜리 배달비를 가게가 일부 부담하고 상단 노출을 위해 광고를 태우면 주문 10,000원을 받아도 실제로 가게가 손해주는 돈은 6,000원에서 7,000원 선으로 떨어집니다. 합산으로 보면 주문액 대비 30%에서 40%가 플랫폼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한 한식당 사장님의 말입니다. 앱 매출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월말의 통장을 보면 전부 다 적습니다. 홀 손님이 빠지고 그 자리를 배달이 채웠는데 배달 주문 한 건당 남는 돈이 홀 한 건보다 훨씬 적은 겁니다. 구조 원인 한 줄입니다. 매출이 늘어도 수수료 구조가 30에서 40%를 먼저 떼어가면 매출 증가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매출 증가 이퀄 수익 증가라는 공식이 깨진 첫 업종입니다. 다음 7위로 넘어갑니다. 7위는 PC방입니다. 1년 사이 6.1% 줄었습니다. 5년 전 저녁 9시에 대기표를 뽑던 PC방 자리가 지금은 같은 시간에 자리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PC방은 두 가지가 동시에 걸렸습니다. 첫째는 게임 환경이 바뀐 겁니다. 모바일, 콘솔, 클라우드 게임으로 주 무대가 옮겨가면서 굳이 PC방에 갈 이유가 줄었습니다. 둘째는 더 근본적입니다. 주 소비층, 지갑 자체가 비었습니다. 20대 이하 임금 근로 일자리가 10분기 연속 줄었고 누적으로 13만 5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PC방을 가장 많이 찾던 세대에게 일자리가 없으면 시간당 1,500원짜리 자리도 부담이 됩니다. 한 PC방 운영자의 말입니다.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겁니다. 와서 놀 사람은 여전히 있는데 3시간을 앉아있을 여유 자체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매출 통계로는 PC방, 노래방, 스포츠 시설 묶음 매출이 지난해 8.3% 줄었습니다. 구조 원인 한 줄입니다. 주 소비층의 일자리가 10분기 연속 사라지는 시장에서는 시간당 단가 사업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다음 6위입니다. 6위는 독서실입니다. 1년에 9.1% 줄었습니다. 10위, 구내식당이 4.6%였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 속도가 거의 2배입니다. 독서실이 무너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 첫째, 학령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책상을 채울 학생 수 자체가 해마다 빠집니다. 둘째, 같은 돈이면 카페처럼 꾸며진 스터디 카페로 학생이 옮겨갑니다. 칸막이 독서실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독서실 한 원장님의 말입니다. 5년 전엔 책상 80개가 거의 매일 찼습니다. 지금은 30개가 차면 많이 찬 겁니다. 시설 투자는 한 번에 1억 원 단위로 들어갔는데 회수 속도는 5년 전 기준으로 짜놓은 계산입니다. 고객은 옮겨갔는데 감가상각표는 그대로인 겁니다. 구조 원인 한 줄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스터디 카페 대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면 칸막이 중심 시설업은 회수기간 자체가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10위부터 6위 5업종을 보셨습니다. 구매식당, 분식점, 기타 음식점, PC방, 독서실. 감소율은 4.6%에서 9.1% 구간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5위부터는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분이 한 블록에 3개씩 보던 설마 싶은 업종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5위부터 1위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감소율이 한 자릿수를 넘어 두 자릿수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5위는 스포츠 체육 시설입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스튜디오, 골프 연습장 같은 곳입니다. 저녁 8시, 퇴근길에 흔히 보이던 헬스장 유리창 풍경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5년 전에는 러닝머신 20대가 다 돌아가고 프리웨이트 존에 사람이 꽉 차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 들어가 보면 러닝머신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스포츠 체육시설 매출은 1년 사이 8.3% 줄었습니다. 한창 팬데믹이 끝나면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자는 분위기가 돌던 시점과 지금을 비교하면 핵심 고객층인 2030 세대가 눈에 띄게 빠져나갔습니다. 한 헬스장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등록 회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끊던 분들이 이제 1개월만 끊고 말아요. 구조 원인은 두 가지가 겹칩니다. 첫째, 재난지원금이 돌던 시기에 소비 쿠션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월 1에서 2만 원이면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구독형 홈트레이닝이 체육시설의 대체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핵심 고객층인 20대 임금근로 일자리가 10분기 연속 줄고 있다는 사실도 이 업종에는 직접적인 지갑 문제로 돌아옵니다. 4위는 노래방입니다. 금요일 밤 10시, 한때 대기번호표를 뽑아야 했던 번화가 노래방 간판이 지금은 반쯤 불이 꺼져 있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간판인데 사람이 드나드는 속도만 확연히 느립니다.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회식 자리 2차로 노래방에 들르던 흐름 자체가 끊어졌습니다. 2030 세대의 소비 판단 기준이 바뀐 것도 큽니다. 같은 2시간이면 다른 여가에 쓰겠다는 선택이 늘었습니다. 노래방 매출은 1년 사이 8.3% 줄었습니다. 한 노래방 업주의 말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가격을 올리자니 더 안 오고 안 올리자니 전기요금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 구조의 딜레마입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오르니 시간당 요금을 올리고 싶은데 올리면 손님이 발길을 끊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도 같은 돈이면 카페, 영화관, OTT 같은 다른 선택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양쪽이 동시에 압박받는 구조라 어느 한쪽을 비난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식 문화의 축소와 여가 소비의 분산이 그대로 매출로 돌아온 업종입니다. 3위는 호프주점입니다. 퇴근길에 한 잔만 하고 갈까 하던 그 호프집입니다. 저녁 7시 반, 사무실 밀집 지역 호프집 풍경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5년 전에는 기본 테이블이 절반 이상 차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는 4인석에 혼자 앉아 계신 손님이 드물지 않습니다. 숫자 대비가 명확합니다. 호프주점 사업자 수는 1년 사이 9.5% 줄었습니다. 여기에 술집 전체 매출도 9.2% 감소했습니다. 두 숫자가 같이 움직였다는 건 점포가 덜 열리는데 남은 점포의 매출까지 같이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호프집 사장님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전엔 9시면 2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요즘엔 9시면 손님이 끊깁니다. 구조 원인은 퇴근 후 한 잔 문화 자체의 축소입니다. 회식이 줄었고 혼술 문화가 자리 잡았고 편의점 맥주가 3캔 9,000원, 4캔 12,000원대 묶음으로 구조적 대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같은 저녁 시간에 같은 예산이면 집에서 편의점 맥주를 여는 쪽이 경제적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외식업 영업이익률이 5년 전 12.1%에서 지금 8.7%까지 내려온 흐름이 격진이 테이블당 낳는 돈이 더 얇아졌습니다. 2위는 소매점, 그러니까 동네 잡화, 생활용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입니다. 같은 상품이 우리 가게보다 30% 싸게 내일 아침에 문 앞에 도착합니다. 이 한 줄이 지금 동네 소매점이 받고 있는 압박의 전부입니다. 숫자가 가장 무겁습니다. 업종별 폐업률 1위는 소매업으로 16%입니다. 100곳이 장사를 시작하면 그 해에 16곳이 문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같은 골목에 있던 동네 마트, 잡화점이 지금은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셔터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 동네 마트 사장님의 말입니다. 하루 손님이 30명입니다. 5년 전엔 그 3배였습니다. 구조 원인은 세 방향의 동시 압박입니다. 쿠팡 로켓 배송이 새벽에 집 앞까지 상품을 놓고 갑니다. 중고 생필품 거래는 당근이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생활 잡화는 다이소 가격이 기준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소매점은 이 세 플랫폼 사이에서 가격으로도 속도로도 구색으로도 맞서기 어려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업주 개인의 노력만으로 풀기에는 유통 구조 자체가 이미 변한 겁니다. 자, 이제 1위입니다. 1위 업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장면 하나만 떠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 블록에 3개씩 보던 업종입니다. 저녁에 걸어갈 때 간판 불빛 색깔이 비슷한 그 업종. 5년 전에는 같은 거리에 200개 간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130개밖에 남지 않은 그 업종입니다. 짐작되시면 잠시 숨을 고르고 1위를 보겠습니다. 1위는 간이주점입니다. 포차, 선술집, 노포 계열, 전구 포함입니다. 사업자 수 감소율이 1년 사이 10.4%입니다. 조사 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찍었습니다. 같은 거리에 있던 간판 10개 중 1개가 그 한 해에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5년 전 같은 거리에 200개 간판이 있었다면 지금은 130개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한 포차 사장님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20년 한 집들이 올해 3곳 문 닫았습니다. 구조 원인은 3가지. 비용과 한 가지 수요가 한꺼번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아래 대출이자가 올라갔고 고물가로 소주, 맥주, 안주 원가가 전구 밀려 올라갔고 고인건비로 주방 1명, 홀 1명 쓰는 비용이 매달 누적됩니다. 여기에 회식 축소라는 수요축 붕괴가 같이 들어온 겁니다. 2025년 상반기 자영업자 매출은 평균 6.5% 줄었고 순이익은 7.2% 줄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만 따로 보면 평균 감소폭이 15.2%에 이릅니다. 간이주점은 이 평균값에 가장 가깝게 얻어맞고 있는 업종입니다. 같은 업종, 같은 거리, 같은 간판인데 5년 만에 3분의 1 가까이 사라진 자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입니다. 지금까지 10위부터 1위까지 10개 업종을 같이 봤습니다. 구내식당, 분식점, 기타 음식점, PC방, 독서실, 스포츠 체육시설, 노래방, 호프주점, 소매점, 그리고 간이주점. 업종도 다르고 주 고객도 다르고 거리의 위치도 다른데 이 10개가 같은 시점에 줄줄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10개 업종을 동시에 덮친 원인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를 맞춰놓고 보면 왜 이 업종들만 이렇게 빠르게 빠지고 있는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원인 아래에서도 살아남는 가게가 왜 살아남는지도 이 세 축 위에서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원인 3개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개 업종이 한꺼번에 무너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3개의 축이 동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세 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구조로만 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0원, 1만 3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절반, 50%가 지금 이 최저임금이 이미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업종으로 들어가 보면 차이는 더 뚜렷합니다. 숙박 음식점업은 64.2%, 도매 소매업은 51.9%가 부담 응답을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사람을 쓰는 업종일수록 무게가 더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자영업자의 65%가 더는 사람을 쓸 여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건 이 숫자가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분들의 최소 생활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사장님의 가게도 지탱되어야 하고 직원의 삶도 지탱되어야 합니다. 두 쪽이 같이 무거워진 구조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축 하나만 바꿔도 가게가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축이 위에 하나 더 얹혀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꼽은 부담 비용 순위를 보겠습니다. 1위 원자재 재료비 22.4%, 2위 인건비 22.3%, 3위 임차료 18.2%, 4위 대출 원리금 13.0%입니다. 1위와 2위가 거의 같고 3위와 4위가 고정비입니다. 문제는 이 고정비의 성격입니다. 매출이 줄어도 월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손님이 절반으로 빠져도 임대료 고지서는 지난달과 똑같이 날아옵니다. 이걸 구조적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대칭은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외식업 영업이익률은 2020년 12.1%에서 2024년 8.7%로 떨어졌습니다. 5년 만에 3.4%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하루 100만 원을 팔면 주인 손에 남던 돈이 12만 1,000원에서 8만 7천 원으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가게 문이 열려있는 시간은 똑같은데 남는 돈만 줄어든 구간, 그 자리에 월세와 원리금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 축 하나만 바꿔도 가게가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축이 한 겹 더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출 쪽에 걸린 축입니다. 배달앱 명목 수수료는 주문액의 2에서 7.8%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견딜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광고비와 건당 배달비 1,900에서 3,400원을 합산하면 실제 부담은 주문액의 30에서 40%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만원짜리 주문을 받으면 3,000원에서 4,000원이 플랫폼 쪽으로 먼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구조 위에서 자영업자의 73%가 2024년 매출 감소를 답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매출은 평균 마이너스 6.5%, 순이익은 평균 마이너스 7.2%로 내려앉았습니다. 매출보다 순이익이 더 빨리 깎인다는 건 남는 돈 구조 자체가 얇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B쪽 숫자는 더 무겁습니다. 자영업자 가계대출 잔액이 1,072조 원, 1,072조 원으로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소득 대비 가계대출을 뜻하는 LTI는 343.8%입니다. 한 해 버는 돈의 3.4배만큼 빚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빚을 진 취약 자영업자 100명 중 12명이 이자조차 못 내고 있다는 뜻이고 1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축 하나만 바꿔도 가게가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세 축이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건비는 올라가고 월세는 내려가지 않고 플랫폼 수수료는 매출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이 셋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 같이 움직입니다. 한 축만 눌러서는 가계부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같은 3축이 똑같이 걸려 있는데도 살아남는 가게가 있습니다. 왜 살아남는지 지금부터 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같은 3축이 똑같이 걸려 있는데 끝까지 불이 켜져 있는 가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옆집은 셔터를 내렸는데 한 집 건너는 아직 줄이 서 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공통점이 정확히 3가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1년 생존율을 보겠습니다. 전기가서 88.0%, 보건복지 84.6%, 수도하수 75.6%, 창업 100곳 중 75곳에서 88곳이 1년 뒤에도 살아있습니다. 반대편에 볼까요? 농림어업 50.8%, 도소매업 55.2%, 100곳 중 절반은 1년을 못 넘깁니다.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이 52.3%라는 걸 감안하면 이 격차는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누구나 3천만 원만 있으면 바로 열 수 있는 업종은 누구나 옆에서 똑같이 열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으면 경쟁자가 매달 쏟아져 들어오고 단가는 깎이는 쪽으로만 움직입니다. 반대로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기술 숙련이 필요하거나 오래 쌓은 거래 관계가 필요한 업종은 옆 가게가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지켜집니다. 지금 여러분 가게는 다른 사람이 3천만 원으로 똑같이 열 수 있는 업종입니까? 두 번째는 외식업 안에서 살아남은 가게들의 공통된 비율입니다. 업계에서 오래 통용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단골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고 배달 의존도는 30% 아래로 유지하는 가게. 이 선을 지키는 매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통설입니다. 이유는 아파트와 이어집니다. 배달앱 주문액 대비 실제 부담이 30%에서 40%까지 올라가는 구조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배달에 묶인 가게는 수수료가 오를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반대로 단골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는 순간 가게는 배달앱 알고리즘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단골이 걸어서 찾아오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도 광고 노출 하락도 결정타가 되지 못합니다. 배달앱을 고르는 쪽이 가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게는 단골이 매출의 절반을 넘습니까? 그리고 배달앱 비중은 3분의 1 아래입니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식업 영업이익률이 5년 전 12.1%에서 지금 8.7%로 3.4%포인트 주저앉았다는 숫자 기억하시지요?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매출이 늘어도 수익이 같이 늘지 않는 시대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가게들은 매출 총량보다 객단가를 먼저 끌어올립니다. 기준선은 15,000원입니다. 그런데 객단가를 올리려면 손님이 값을 치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살아남은 가게들은 예외 없이 이 집만의 한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 가게가 따라 못하는 레시피일 수도 있고 30년 된 단골만 아는 공간일 수도 있고 주인이 이름을 기억해주는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있으면 가격표에 500원이 아니라 경험의 값이 팔립니다. 한 줄이 없으면 가격만 남고 가격만 남으면 배달앱 최저가 싸움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가게는 손님에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집만의 무언가가 있습니까? 진입장벽, 단골, 객단가 이 세 가지입니다. 같은 골목 분식집 두 곳을 놓고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 곳은 배달앱으로 매출의 60%를 채우고 한 곳은 10년 단골이 매출의 70%를 채웁니다. 3년 뒤에 어느 쪽이 남아있을지는 1년 생존율 숫자가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우리 가게는 셋 다 해당이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세 가지를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중 한 개도 해당이 안 된다면 지금 당장 써볼 제도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출발 기금입니다. 폐업했거나 연체에 몰린 자영업자분들의 무담보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원래 60에서 80%였던 감면율이 90%까지 확대됐고 분할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2배 늘었습니다. 빚이 1억이면 9천만 원까지 덜어드린다는 뜻이고 나머지도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하신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kr, 전화는 1660-1378입니다. 지금 빚이 가게 숨통을 쥐고 있다면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이 한 통의 전화가 더 빠릅니다. 두 번째는 두 제도를 묶어서 쓰는 방법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폐업 시 폐업급여로 재기자금을 손에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가게의 종잣돈 혹은 당장의 생활비가 됩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주소는 ols.semas.or.kr 이곳에서 저금리 융자와 채무조정을 같이 풀어드립니다.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노란우산공제 폐업급여부터, 아직 운영 중이시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로 고금리 대출을 바꿔 끼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제도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통점 3개, 진입장벽, 단골, 객단가. 이 중에서 단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데 월세를 내고 나면 직원 인건비조차 남지 않는다면 그건 버티기가 아닙니다. 그건 다음 가게의 종잣돈을 매달 태우고 있는 겁니다. 버티는 게 용기가 아니라 제때 멈추는 게 다음 가게의 종잣돈입니다. 연착륙은 포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다리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폐업 100만, 100만이라는 숫자는 우리 동네 간판입니다. 먼저 무너진 10개 업종이 있었고 그 뒤에는 인건비, 임대료, 배달 수수료, 삼축이 동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골목에서도 살아남는 가게들은 진입장벽, 단골, 객단가 이 세 가지 중 최소 하나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지킬 수 없는 구간이라면 새 출발 기금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가게는 10개 업종 안에 있습니까? 옆 가게가 버티는 이유는 3가지 공통점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업종과 한 줄 코멘트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업종별로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한 분의 사장님에게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5억 원만 투자하면 한국 영주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주도에 1조 원을 불러들였고 지금 그 돈의 98%가 증발했습니다. 2026년 현재 제주도 부동산 경매는 6천 건을 넘겼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425세대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공매에 나왔는데 단 1세대만 팔리고 나머지는 유령처럼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의 시작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누가 이 구조를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추적합니다. 2010년 2월 제주도에서 전에 없던 제도가 하나 시작됩니다. 이름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 제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관광이나 휴양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주 비자를 줍니다.
F2라는 체류 자격인데 쉽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5년만 유지하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원이면 당시 서울 아파트 전세금 수준입니다. 그 돈을 제주도에 넣기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이보다 매력적인 조건이 또 있을까요? 이 소식이 가장 빠르게 퍼진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부동산에 돈을 넣으면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강했고 해외에 자산을 분산하고 싶어하는 부유층도 많았습니다. 특히 자녀를 해외에서 교육시키고 싶거나 공기 좋은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주도는 완벽한 선택지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상하이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 음식도 비슷하고 생활 적응도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5억만 넣으면 영주권까지 준다고 하니 이 조건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제주도로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렇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들어온 돈은 총 1조 2616억 원입니다. 조 단위의 돈이 이 작은 섬 하나에 집중된 겁니다. 투자한 세대수는 1915세대인데 이 중에서 1875세대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97.9%입니다. 열의 열이 아니라 100에 10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나머지 2%에 해당하는 40세대만이 다른 나라 국적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인을 위한 제도였던 셈입니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외국 자본의 구성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제주에 직접 투자한 외국 자본 중에서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95.9%에 달했습니다. 100원이 들어오면 96원이 중국 돈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2019년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18년에도 83.9%였고 2020년에는 96.6%까지 올라갑니다. 제주도로 들어오는 외국 자본은 사실상 중국 자본 그 자체였습니다. 돈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중국 자본이 사들인 제주 땅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는 어느새 2천만 제곱미터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인이 가진 땅은 약 981만 제곱미터로 외국인 보유 토지의 43.5%를 차지합니다. 제주도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약 0.5% 수준입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들은 아무데나 흩어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해안가와 핵심 관광지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제주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수치보다 훨씬 컸습니다. 당시 제주도 분위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땅값이 오릅니다. 땅값이 오르니까 건물이 올라갑니다. 리조트가 들어서고 콘도가 지어지고 관광단지가 만들어집니다. 건물이 올라가니까 건설 현장에 일자리가 생기고 관광객도 함께 몰려옵니다. 제주도 인구는 꾸준히 늘었고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토지 가격은 매년 올랐고 개발구제 뉴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5억 원짜리 투자 한 건이 성사될 때마다 제주도에는 새로운 건물이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제주가 동북아시아의 관광 허브가 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돌았습니다. 돈이 몰려온다는 기대감이 섬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1조가 넘는 돈이 쏟아졌으니 섬의 풍경 자체가 바뀌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엄청난 돈이 정말로 제주 경제를 살렸을까요? 1조가 넘는 돈이 들어왔으면 제주 사람들의 삶도 함께 나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1조 2616억 원, 12년 동안 제주에 들어온 중국 자본의 총액입니다. 이 정도 돈이면 제주 경제가 활기를 띠어야 정상입니다. 지역 건설사에 일감이 돌고 식당과 숙박업이 살아나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섬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돈은 제주를 통과만 했을 뿐 제주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구조를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중국 자본이 제주에 리조트를 짓는다고 해봅시다. 설계는 중국 업체가 맡습니다. 시공도 중국 건설사가 합니다. 자재도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일하는 인력도 중국에서 데려옵니다. 완공된 뒤에는 중국 관광객이 와서 묵고 갑니다. 돈이 출발한 곳도 중국이고 돈이 도착한 곳도 중국입니다. 제주는 그 사이에서 땅만 빌려준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 지역 업체가 끼어들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고 그대로 배수구로 빠진 겁니다. 돈이 섬 안에서 돌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데 자기들끼리 짓고 자기들끼리 쓰고 자기들끼리 가져가는 구조였던 거죠. 1조 원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 돈으로 제주 사람이 고용되거나 제주 업체가 성장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제주 입장에서는 땅만 내줬을 뿐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구조는 오랫동안 유지됐습니다. 숫자를 보면 놀랍습니다. 2018년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 투자 중 중화권 자본의 비중은 83.9%였습니다. 2019년에는 95.9%까지 올라갑니다. 제주에 들어오는 외국 돈 100원 중 96원이 중국 돈이었다는 뜻입니다. 2016년에 사드 갈등이 터졌습니다. 중국이 한한령을 내리면서 관광객이 급감했죠. 2020년에는 코로나가 왔습니다. 국경이 막혔습니다. 보통이라면 투자도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화권 자본의 비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96.6%입니다. 사드가 터져도 코로나가 와도 중국 자본은 제주에 계속 돈을 넣었습니다. 그만큼 5억 원의 영주권을 딸 수 있다는 제도의 매력이 강했던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조트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목적은 부동산이 아니라 영주권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이 구조가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은 셈이죠. 그리고 2022년에 그 바구니가 깨집니다. 중국 본토에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위기에 빠졌고 중국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 외환 규제를 강화합니다. 제주에 돈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2021년까지 86.5%를 차지하던 중화권 자본 비중이 2022년에는 5.7%로 떨어집니다. 1년 만에 93%가 증가한 겁니다. 제주 외국인 투자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던 자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속출했고 완공됐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빈 건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정부가 뒤늦게 투자 이민 기준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제도 이름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서 관광 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빠져나간 뒤에 바꿔봐야 빠진 물을 담을 그릇을 고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2023년 중화권 자본 비중은 17.8%로 소폭 반등했지만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유럽 자본이 80.8%나 채우면서 투자 지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10년 넘게 중국 자본 하나에 의존하던 구조가 무너진 뒤에야 다른 나라 투자자가 들어온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2년 동안 1조 2,616억 원이 들어왔지만 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주 경제에 쌓인 건 거의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기술 이전도 세수도 제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줄이 끊어져지자 남은 건 빈 건물과 빚뿐이었습니다. 1조 원이 섬을 통과했을 뿐 섬에 뿌리내린 돈은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 상상하지 못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건 숫자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2024년 제주도 법원 경매 건수는 6,079건이었습니다. 6,000건이 넘는 경매가 쏟아진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전해인 2023년에는 3,818건이었으니까 1년 만에 60%가 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임의경매 신청만 5,632건이 들어왔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8%가 또 늘었습니다. 경매 건수가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약 3,650건이 접수됐습니다.
반년치 숫자가 이미 역대 최대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매각률입니다. 경매에 나온 물건 중 실제로 팔린 비율이 19%에 불과합니다. 10채가 경매에 나오면 2채도 안 팔린다는 뜻입니다. 사려는 사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숫자들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 지금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제주시 에어릅에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까지 17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입니다. 총 425세대, 2024년 12월에 완공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8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9억 원 가까운 아파트를 분양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425세대 중 분양에 성공한 건 딱 1세대였습니다. 나머지 424세대는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양률로 따지면 0.2%입니다. 새 아파트 단지 전체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주차장에는 차 대신 잡초가 자라고 있고 놀이터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 425세대 중 불이 켜진 집이 딱 한 채, 나머지 424채는 깜깜합니다. 17개 동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유령 아파트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를 짓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일한 건설 노동자들이 있었고 분양을 믿고 돈을 넣은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돈과 시간이 텅 빈 콘크리트 건물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시행사는 결국 이 단지를 통째로 공매에 내놓았습니다. 공매 가격은 4,006억 원, 역대 최고의 공매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유찰됐고 가격이 1,000억 원 이상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순위 채권자의 요청으로 공매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4,000억 원짜리 아파트 단지가 허공에 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경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이 다 지어졌는데도 팔리지 않는 상태를 악성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가 굳고 입주가 가능한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2022년 말 제주의 악성 미분양은 668호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1746호로 뛰더니 2025년 말에는 2030호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기준 2213호,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4년 사이에 3.3배로 불어난 겁니다. 다 지어놓고 비어있는 집이 2200채가 넘습니다. 빈집도 늘고 있습니다. 2024년 제주도가 실태조사를 해보니 확정 빈집이 1159호였습니다. 제주시에 790호, 서귀포시에 369호. 이 중 즉시 사용 가능한 집은 110채뿐이었고 나머지는 보수가 필요하거나 정비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빈집은 10채 중 1채도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인구는 2023년 4월부터 3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순이동 인구가 마이너스 1687명을 기록했습니다. 제주 역사상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아진 해였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이탈이 심각합니다. 2020년에 13만 2천 명이던 제주 청년 인구가 2024년에는 11만 6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4년 사이에 1만 6천 명이 빠져나간 겁니다. 매년 2천 명 이상의 청년이 제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가 관광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주거비 부담까지 커지니까 버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집은 남아도는데 살만한 집은 없고 일자리는 관광 서비스직 위주입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떠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경매 건수 역대 최다, 매각률 19%, 425세대 아파트에서 1세대만 분양, 악성 미분양 2213호로 역대 최고, 빈집 1159호, 인구 30개월 연속 감소, 청년 연간 2,000명 유출. 이건 한두 가지 지표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모든 숫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주 부동산이 전방위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태풍이 온 것도 아니고 지진이 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돈을 불러들였고 그 돈이 빠져나간 뒤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사태를 만든 구조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매가 쏟아지고 유령 아파트가 늘어나는 건 결과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결과를 만든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판을 설계한 4가지 층위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를 설계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2010년에 시작된 투자 이민제는 5억 원만 투자하면 거주비자를 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까지 주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만들 때 빠뜨린 것들입니다. 실거주 요건이 없었습니다. 돈만 넣으면 됐습니다. 자금 출처를 검증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온 돈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환류 장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투자된 돈이 제주 경제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장치가 처음부터 설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년 동안 들어온 1조 2,616억 원이 제주를 그냥 통과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중국 건설사를 쓰고 중국 인력을 데려오고 중국 자재를 써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놓기만 하고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는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제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에 투자 기준을 10억 원으로 올리고 이름을 바꿨지만 제도 자체는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에 이 제도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매가 역대 최다를 찍고 악성 미분양이 2213호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와중에 같은 구조를 계속 돌리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물론 2026년부터 2년 실거주 요건과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16년 동안 없던 안전장치를 뒤늦게 단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의 역할입니다. 투자 이민제로 들어온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은행이 배출을 내줬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에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 담보가 있으니 안전한 거래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2022년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외환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그해 중화권 FDI 비중이 전년 86.5%에서 5.7%로 급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93%가 빠져나간 겁니다. 중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고 담보 가치는 쪼그라들었습니다. 대출을 내준 건 국내 은행이었으니 부실 리스크는 고스란히 국내에 남았습니다. 돈을 벌 때는 외국 자본이 가져가고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 금융 시스템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였던 겁니다. 세 번째가 이 사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호주의 이야기입니다. 상호주의란 상대 나라가 우리에게 허용하는 만큼만 우리도 허용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이 원칙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외국인이 자국 토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중국 땅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제주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는 2,184만 6천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그중 43.5%가 중국인 소유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981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문은 한쪽으로만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 나라 땅을 살 수 없는데 상대방은 우리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걸 공정한 거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현재 상호주의 원칙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광 편중의 문제입니다. 제주 경제는 관광업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의 구조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2025년 기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율은 70.2%입니다. 158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외국인 관광의 열의 7이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줄고 있습니다. 2024년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은 약 1,1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했습니다. 2022년부터 2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1인당 평균 지출액도 961달러로 전년보다 72달러 넘게 줄었습니다. 관광객 수가 늘어도 쓰는 돈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중국인 3인 이상 단체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고 2026년에는 개별 무비자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비자 입국은 제주도만의 특례였습니다.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중국 관광객이 굳이 제주를 선택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관광의 70%를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제주만의 특수성마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구조가 지금도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설계된 제도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위에 리스크를 국내에 떠넘기는 금융구조가 쌓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땅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상대방 땅을 살 수 없는 상호주의의 부재가 방치됐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관광객의 70%를 의존하면서 그 특수성마저 잃어가는 경제구조가 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위기는 어느 한 사건이 만든 게 아닙니다. 4개의 구조적 결함이 층층이 겹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를 만들고 방치한 시스템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빠져나간 1조 2616억 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425세대 아파트가 유령처럼 비어있는 현실도 30개월 연속 줄어든 인구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6년 2월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2년 실거주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투자만 하고 한 번도 살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둘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왔는지 밝혀야 합니다. 셋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해서 해외 자금의 출처와 비자 유형까지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늦었지만 문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캐나다는 2023년 1월부터 아예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비시민권자나 비영주권자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사면 최대 1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에 매각 명령까지 내립니다. 법 이름부터가 비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법입니다. 애매한 구석이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더 일찍 움직였습니다. 2018년부터 시민권자와 거주자, 그리고 호주와 싱가포르 국적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500만에서 1000만 뉴질랜드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 돈으로 수십억 원입니다. 5억 원의 영주권을 내주던 제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호주는 외국인이 기존 주택을 아예 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신규 주택만 허용하되 사놓고 비워두면 빈집세를 부과합니다. 투자만 하고 방치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외국 자본이 자국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걸 구조적으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026년이 돼서야 실거주 요건을 겨우 신설했고 투자 이민제는 2027년 말까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만 아직 문을 열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규제 강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데 한국만 허용하는 한쪽으로만 열린 문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외국인 보유세 도입도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주 자체의 체제 변화도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세우고 항공우주 산업에서 1,450개,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5만 2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관광에만 기대던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입니다. 매년 2,000명씩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붙잡으려면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답이라는 걸 뒤늦게나마 인식한 겁니다. 빈집 1159호를 정비하기 위해 30억 원의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구조를 바꾸면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금지했고 뉴질랜드는 8년 전에 손을 썼고 호주는 훨씬 전부터 막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출발선에 겨우 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5억 원의 영주권을 파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제도는 12년 동안 1조 2,600억 원의 중국 자본을 제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주 경제에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환류 장치 없이 들어온 자본은 중국인끼리 돌고 돌다가 중국 경제가 흔들리자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경매 6,000건, 악성 미분양 2,200호, 그리고 425세대 중 1세대만 불이 켜진 유령 아파트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을 탓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진짜 문제는 중국이 아닙니다. 실거주 요건도 없이 영주권을 팔았던 제도, 자금 출처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금융, 상대국은 문을 닫았는데 우리만 열어둔 불균형한 구조, 이 시스템을 만들고 방치한 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주는 아직 살릴 수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빨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주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